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360조 원. 지금 금융권이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로 토큰 증권, STO라고 불리는 거대한 시장이 곧 열리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한 2년 넘게 멈춰있던 관련 법안이 드디어 국회 천문턱을 넘었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거의 새로운 대륙이 발견됐다는 소식처럼 들리는데 정말 그런 수준의 이야기인가요? 발견된 대륙에서 벌어지는 골드러시에 비유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골드러시요? 네. 지난 11월 24일에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게 사실상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 연내 본회의 통과도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입니다. 와, 골드러시라니 더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이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말 그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강남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 진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네, 정확히 그 말이 맞습니다. 수억 원짜리 미술품의 소유권을 나눠 가질 수도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디지털 골드러시, 토큰 증권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풀어보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자, 100억짜리 아주 맛있는 피자 한 판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억짜리 피자요? 네, 혼자서는 절대 못 사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100만 조각으로 아주 잘게 나누는 겁니다. 한 조각에 10,000원. 어때요? 이 정도면 한번 사볼만 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10,000원 내고 그 100억짜리 피자 한 조각의 주인이 되는 거네요. 이게 바로 그 조각 투자의 원리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피자 한 조각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증표, 즉 토큰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식처럼 스마트폰 앱에서 아주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한 것, 그게 바로 토큰 증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각으로 나눈 소유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런 조각 투자 플랫폼 사실 이전에도 좀 있지 않았나요? 이번 법제화가 대체 뭘 그렇게 크게 바꾼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법제화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나옵니다. 바로 분산 원장 기술,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장부가 드디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잠시만요. 그게 예전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중앙 서버 한 군데에만 모든 기록을 저장하고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그 기록을 여러 컴퓨터에 나눠 저장하는 블록체인 방식도 진짜 장부로 쳐준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과거에는 모든 증권 거래 기록을 오직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중앙기관 한 곳에서만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모든 기록이 거기를 거쳐야만 했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변화인가요? 오히려 중간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빠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불안한 건 아닐까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책임과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빌딩 토큰을 샀다고 해보죠. 예전 같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 또 계산하고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보내주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아, 사람이 중간에 개입할 일이 되게 많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매달 말일에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면 토큰 보유 지분만큼 자동으로 투자자 계좌에 이체하라 라는 규칙을 미리 프로그래밍 해둘 수 있는 거예요. 와, 모든 과정이 사람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죠. 중간 비용이 줄고 사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열리니까 훨씬 유연해지고요. 듣고 보니 정말 효율적이네요. 그럼 도대체 뭘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건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게 가능해진다고요? 네, 우리가 평소에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부동산이죠. 강남의 빌딩이나 대형 물류센터처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자산들이요. 아, 이미 조각 투자로 익숙한 미술품이나 매달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음악 저작권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말 신기한 자산들도 등장해요. 거대한 선박이나 항공기,
심지어는 한우 송아지에 대한 지분까지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한우 송아지요? 네, 아니, 그럼 제가 투자한 송아지가 막 크는 걸 앱으로 보고 뭐 그런 건가요? 거의 그런 개념이죠. 내가 투자한 송아지가 잘 자라서 경매에서 비싸게 팔리면 그 수익을 지분만큼 나눠 갖는 겁니다. 와, 이거 완전 디지털 농장주 되는 느낌이겠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소수의 자산가나 기관만 접근할 수 있었던 투자 기회가 모두에게 열리는 거예요. 시장이 대체 얼마나 커질지 정말 상상이 안 되네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는 2030년에 국내 STO 시장 규모가 최대 367조 원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어요. 367조 원?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15%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숫자가 단순히 돈이 몰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 367조 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지금까지 은행 대출이나 주식시장에 기댈 수 없었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네, 있죠. 심지어 재능 있는 개인 창작자들까지 자신들의 자산이나 미래 가치를 담보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자금 조달 생태계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자본시장의 민주화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대한 변화죠. 자본시장의 민주화라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새로운 골드러시,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여의도 금융권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에 돌입했다고요? 그렇죠. 은행과 증권사들은 이번 법 통과만 기다리면서 한 2, 3년 전부터 TF팀을 꾸리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칼을 갈아왔거든요. 각자 자신들의 강점과 연계할 수 있는 자산을 선점하기 위해 물밑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아, 예를 들어 농협은행은 자신들의 강점을 가진 스마트팜이나 K컬처 컨텐츠와 연계하려 하고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은 일찌감치 미술품 관련 기업들과 손을 잡았죠. 각자 잘하는 분야를 먼저 선점하려는 거군요. 하지만 이건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진짜 큰 싸움은 따로 있어요. 큰 싸움이요? 바로 이 토큰 증권이 실제로 거래될 장외거래소의 인가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나스닥 자리를 놓고 벌이는 3파전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게 바로 KBX, NXT 소유 컨소시엄. 이 세 곳의 경쟁이군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국거래소 KRX가 키움증권 등과 손잡고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입니다. 여긴 오랜 증권거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가장 큰 무기로 내세우고 있죠. 전통의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신기술 시장에서는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쪽이 판을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두 번째, 대체거래소 사업자인 넥스트레이드가 신한투자증권 등과 뭉친 NXT 컨소시엄입니다. 아, NXT. 네, 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을 빠르게 도입하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마지막은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뭉친 소유 컨소시엄입니다. 이들은 거대 금융사가 아닌 만큼 특정 자산에 대한 깊은 전문성으로 승부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토큰은 우리만큼 잘하는 곳은 없다, 이런 식으로요. 들어보니 정말 팽팽하네요. 안정성의 KDX, 혁신성의 NXT, 전문성의 소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부가 이 중에서 최대 한두 곳만 최종 인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아, 전부 다 해주는 게 아니군요. 네, 결국 돈과 거래량, 그리고 좋은 자산들은 모두 인가받은 거래소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상품이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그 거래소의 특성은 무엇인지가 내 투자의 성패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당장이라도 계좌에 돈을 넣고 싶어지는데요. 하지만 뭔가 너무 좋아 보일 땐 항상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법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골드러시에는 황금만큼이나 위험한 함정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 부분을 가장 유념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유동성 함정입니다. 유동성 함정?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 팔 수 있죠. 왜냐하면 사려는 사람이 항상 많으니까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토큰 증권은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초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내가 큰맘 먹고 산 강운한 빌딩 토큰 100만 원어치를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로만 남는 겁니다. 초기 시장은 주식 시장만큼 거래량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가격에 현금으로 바꾸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두 번째 함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가치 평가의 모호함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기업의 주가는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이라는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분기마다 성적표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적정 주가를 분석하죠. 네, 근데 미술품이나 희귀 와인은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 미술품의 적정 가격이 10억인지 12억인지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물론 감정평가라는 절차가 있지만 주식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게 되면 발행사가 마음만 먹으면 가치를 뻥튀기해서 팔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기초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진 가격에 토큰이 발행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거품이 끼기 쉽고 자칫하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법제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 상품의 안전성이나 수익성까지 정부가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란 사실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지 투자 위험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모든 기회와 위험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번 법제화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사실상 음지에서 깜깜이로 이루어지던 일부 조각 투자를 양지로 끌어들여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해요. 투자자 보호장치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발행업체가 갑자기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은 신탁사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내 돈이 공중분해될 위험은 막아주는 거죠. 또 허위 정보를 공시하거나 부실한 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도 함께 도입되고요. 한마디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안전장치 위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현명할까요? 섣부른 기대감은 절대 금물입니다. 초기 시장에서는 아주 신중한 전략이 필요해요. 첫째, 처음에는 실체가 명확하고 가치 평가가 비교적 쉬운 자산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검증된 자산들이죠. 미술품이나 저작권처럼 가치 변동성이 크고 평가가 어려운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순히 강남 빌딩이라는 이름이나 유명 작가 미술품이라는 기대감만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사업보고서를 내듯이 토큰 증권 역시 발행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해요. 이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이 가격이 합리적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국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되고 주식 투자하듯이 어쩌면 그보다 더 꼼꼼하게 기초자산을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 관련 서비스가 출시될 겁니다. 시장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아주 소액으로 먼저 체험해보면서 시장의 흐름과 거래 방식을 익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한 뒤에 투자 비중을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빌딩이나 미술품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지식재산권, IP 같은 무형의 가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게 바로 이 기술이 가져올 진짜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개념 자체가 확장되는 거죠. 먼 미래에는 어쩌면 당신이 유망한 신약 특허의 미래가치 일부를 토큰으로 구매하거나 재능 있는 어린 운동선수의 미래 수입에 대한 권리를 미리 사두는 투자가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번 법제화는 단순히 투자 상품 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가치라고 믿는 것과 소유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